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1996년에 어느 가을날이었는데 그때 제가 가출을 했습니다. 근데 마땅히 집 나와보니까 갈 곳도 없고 해서 부천에 있었었죠. 당시 선배 아버지가 나이트클럽을 경영하셔서 그곳에서 웨이터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도 채 지나기도 전에 바로 옆에 붙어있던 한 비즈니스 주점에 어쩌다가 웨이터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 희한한 경험의 시발점이었습니다. 거기는 손님이 너무 많아서 친구랑 함께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한 지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난 뒤에 이제 문 앞에서 손님을 기다리면서 홀에 있는 멀티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어느 한 테이블 아래에서 안개 같은 게 스물스물 기어나오는 겁니다. 테이블 위쪽으로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를 자세히 보기 위해서 딱 고개를 돌리면 갑자기 테이블 아래로 이렇게 숨어 들어가고요. 이걸 처음 봤을 때는 너무 이상해서 그 테이블까지 가까이 가서 아래쪽을 막 살펴봤는데 아무 이상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생활화가 되더라고요. 너무 자주 보이는 겁니다. 희한한 건 손님이 없는 시간대만 그렇게 보였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저는 친구한테도 이 사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전혀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한 지 한 달 차쯤 지나갔을 때 이 주점 같은 데도 자주 오는 단골 손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단골 손님 하나를 화장실에서 마주쳤는데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저기 이거 알아요? 여기 귀신 있어요. 이러시길래 에이 귀신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랍니다. 본인이 여기를 자주 오는데 이상하게 화장실에서 볼일만 보면 누가 뒤에서 쳐다보는 느낌이 항상 든다는 겁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죠. 왜냐하면 화장실 불빛이 약간 어두웠거든요. 아무튼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8번 룸에 손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메뉴판 들고 걸어가는데 아가씨 대기실에서 갑자기 꼬리 달린 안개 같은 게 나오더니 8번 룸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이 안개와 저의 거리는 불과 1m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그날 그 룸 안에서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 8번 방이 아가씨 대기실 앞쪽이었고 또 후문 바로 앞인 큰 방이었는데요. 희한한 건 그 이후에 무슨 일만 났다 하면 항상 그 방이었습니다. 뭐 가령 돈을 안 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싸움이 났다든지 다른 방은 그간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한 번은 이 8번 룸에 손님이 들어와서 제가 메뉴 들고 문 열고 들어가서 뒤돌아서 다시 문을 닫는데 후문 쪽에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이 닫히는 문틈 사이로 얼굴을 봤는데 나이는 한 50대 중후반에 흰머리를 가진 올백머리 스타일이었고 눈이 상당히 무섭게 생긴 회색 양복을 입은 통통한 아저씨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메뉴판을 놓고 나와서 홀에 있던 주방 아주머니에게 방금 후문으로 들어온 손님 어디 들어가셨냐 하고 묻자 뭔가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손님이라니? 예, 너 들어가고 들어온 사람 없었어. 이러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문 닫으면서 손님 들어온 걸 봤는데 계속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절대로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 황당해가지고 제가 아가씨 대기실도 가보고 대기실 가는 중간에 있는 작은 룸 한 4군데 정도도 들러봤는데 사람이 없더군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귀신이야 뭐야? 하고 생각하면서 사장님하고 주방 아주머니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 웃긴 건 이제 저도 가볍게 던진 얘기였는데 사장님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말도 없고 뭘 생각하는 것 같아. 아무튼 이 일이 있고 바로 다음날 이제 출근할 시간이 돼가지고 일어나야 되는데 눈을 뜨고 몸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몸이 안 일으켜지더군요. 진짜 너무 무겁고 막 두드려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하루만큼은요. 그래서 그날은 출근도 못하고 그 다음날 출근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거기서 몇 개월 정도를 더 일을 하다가 거기 있는 아가씨랑 좀 이렇게 티격태격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며칠 있다가 그 주점을 그만두게 되었고, 한 반년 정도 있었나? 이제 제 아는 친구가 거기서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만에 한번 놀러 갔던 날이었는데 딱 거기 가자마자 제 눈에 들어오는 게 아까 그 8번 룸 있죠. 거기를 입구를 아예 막아버렸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왜 막아놓은지는 친구도 전혀 모르는 눈치라서 제가 아직 계시던 안면이 있는 주방 이모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여기 왜 막아놨냐고. 그런데 이 이유를 듣고 난 뒤에 아무래도 재밌게 놀려고 왔는데 흥이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모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여기 그만둘 때 다퉜던 그 아가씨 있죠? 이 아가씨가 갑자기 이유도 뭐도 없이 저 8번 룸에서 목매달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이상 더 이상 뭔가를 물어보진 않았지만 굳이 저 8번 룸을 사용도 안 하고 막아놨다는 건 제가 그곳에서 일하면서 목격한 그런 것들이 단순한 착시나 착각 이런 건 아니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먼저 때는 2002년도였습니다. 그때가 아마 이제 막 제가 20살이 됐을 때인데 아르바이트로 나이트클럽에서 문지기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 당시 태풍 매미가 불었던 해였거든요. 이 건물 지하에 물이 차는 바람에 일하다 말고 전부 다 퇴근하고 이제 장사를 못하게 되었으니까 나이트클럽에서 조명기사 하던 형님하고 소주 한잔 하면서 들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고 이제 지방에 있는 변두리 작은 나이트클럽이라 평일에는 정말로 10손가락 안에 들 만큼 손님이 아주 없는 그런 나이트클럽이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일일이 버튼 여러 개 달린 조명기계 있죠? 이걸로 댄스 타임이나 발라드 타임 아니면 사이키 조명 같은 거를 일일이 손으로 다 눌러주고 돌려주고 이런 형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조명실은 사람들이 나가서 춤을 추는 홀스테이지 요 바로 왼쪽 벽에 있었거든요. 2층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안쪽이 안 보이고 이 조명실 안에서는 스테이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이 조명실의 불은 완전히 끄고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사건이 있었던 그날은 완전 평일이라서 손님이 드문드문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손님이 없다 보니까 뭔가 지루한 생각과 지루한 기분에 댄스 타임이 되었을 때 그날따라 유난히 조명을 많이 이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별 생각 없이 스테이지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무대에 설치된 양옆에 큰 스피커가 있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스피커 벽 쪽에서 등을 돌리고 있는 하얀 원피스 차림의 어떤 긴 생머리 여자가 아무런 미동도 없이 가만히 서 있더라고 합니다. 뭐지? 저 여자 술 취했나? 댄스 타임인데 왜 가만히 있어? 왜 조명을 이렇게 화려하게 돌려주는데? 이런 생각으로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다시 한번 흥을 돋구려고 사이키 조명을 팡 한번 터트리고 다시 한번 그 여자 쪽을 향해가지고 시선을 돌렸는데 등 돌리고 있던 그 여자가 갑자기 조명실 정면 쪽으로 휙 하고 몸을 돌리더니 입안에서 갑자기 피를 쏟으면서 이 조명실 쪽을 보고 씩 웃더랍니다. 마치 기사님을 인지한 것처럼. 그리고 하얀 원피스는 피로 범벅이 된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뭐야? 이러고 있는데 이 조명실을 응시한 채 춤을 추기보다는 막 돌돌돌돌 떨면서 사람들 사이로 막 바닥을 짚고 기어오더라는 겁니다. 아무 말도
몸도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몸이 잔뜩 굳어있는 찰나에 이 조명실 뒤에 입구 문이 끼익 하고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목격한지라 이제 겁이 나서 몸이 굳어버려서 뒤를 볼 용기도 안 나가지고 어쩌지? 막 이러고 있는 찰나 이 조명실 내부가 다 유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뒤에 풍경들이 다 비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형님께서 무심코 유리를 이렇게 내다봤는데 이 뒤쪽에 비친 모습이 아까 아래에 있던 그 여자가 이제는 천장에 붙어가지고 열린 문틈으로 막 기어서 들어오고 있더래요. 이 모습을 보고 이제 그대로 기절해버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발라드 타임이 됐는데 이 조명이 전혀 바뀌지 않는 걸 부장님이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 조명실로 올라가 보니까 기사님께서 바닥에 기절해 있는 걸 발견을 하게 된 거고, 나중에 기사 형님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막 이래저래 본인이 겪었던 걸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그 부장님께서 말하기로 여기 조명기사들 너랑 비슷한 거 보고 여기 그만둔 게 몇 번이나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여기 나이트클럽 자리가 옛날에 병원 자리였다고 하더랍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고도 또 귀신을 보고서도 일하고 있는 그 형님을 보니까 좀 신기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일의 특성상 마음대로 옮기지도 못하고 있는 형님을 보니까 조금 안쓰럽기도 했었죠. 그때 비 오고 바람 부는 태풍 오는 날 들었던 이야기라 그런지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게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퇴근하고 들어오시는 아버지께서 굉장히 긴장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신데 아직까지도 귀에 선합니다. 우선 때는 1989년 정도였는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충남 아산에서 경찰관 생활을 한 40년 정도 하시고 퇴직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경찰관 정신은 자식인 제가 봐도 정말 본받을 만한 최고의 경찰관이셨습니다. 허튼 소리는 전혀 안 하시는 성격이시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항상 그러시듯 밤 12시경에 집으로 들어오시면서 약간 상기된 얼굴로 어머니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보, 우리 라이언스 회원 중에 친구 성민이 있잖아. 오늘 갑자기 연락이 왔어.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나 시작을 했는데 이게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성민이란 친구분께서 어젯밤에 자기 와이프랑 부부싸움을 아주 심하게 하고 열받아서 집을 나왔대요. 그러다가 아산 시내에 있는 모 여관에 하나 들어갔다고 합니다. 맥주하고 치킨 한 마리를 사가지고 가서 이제 한잔하기 전에 샤워를 끝마치고 나왔는데 어라? 아저씨, 이 장롱에서 아저씨. 이상한 여자 소리가 들리길래 에이 설마 하면서 이 장롱을 열어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안에는 어떤 핏기 하나 없는 여자가 멀뚱멀뚱 쳐다보며 서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 놀래가지고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팬티바람으로 다짜고짜 밖으로 튀어나가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피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오늘 아빠한테 하는 말이 야, 부탁 하나만 하자. 그 땡땡여관에서 언제 어느 날 누가 죽었는지, 실제로 죽은 사람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봐주면 안 되겠냐? 이러시길래 워낙 친한 친구고 해서 밑에 직원한테 조회나 한번 해봐라 하고 뭐 그 여관에 관련한 사건이 있었나 없었나 살펴봤다가 아버지가 더 깜짝 놀라신 거예요. 이제까지 잊고 있다가 그 친구가 물어보는 바람에 다시 생각이 났다면서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20년 전에 이 땡땡 여관에서 여자 한 명이 천장에 목을 맨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는데 막 엄마한테는 내가 예전에 말한 적이 한 번 있을 거다. 그 죽은 여자 진짜 무서웠다. 이러시면서요. 아무튼 그 당시 새벽에 신고받고 가서 보니까 목매고 죽은 여자의 혓바닥은 잔뜩 삐져나와 있지.
또 다리도 공중에 떠 있는 상황이 정말 섬뜩했다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더 최악인 건 그 시체하고 사건 상황 보존을 위해서 아버지 혼자서 밤새도록 이 여자 시체를 지켰는데 정말 태어나서 가장 무서운 날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아버지께서는 그 친구에게 다시 한번 연락해서 야, 너가 묵었던 방이 혹시 203호였어? 하고 묻자 그 방이 맞다고 했대요. 어우, 내 이 말 듣고 원래 귀신 안 믿는데 정말 귀신이 있구나 다시 생각했다니까. 오늘 나한테 얘기하는데 잔뜩 긴장을 하대. 그리고 바로 다음날 이 친구분이 귀신 보고 뛰쳐나왔던 그 여관으로 다시 한번 향해서 여관 주인에게 위에 귀신 있다고, 내가 다 알고 왔으니까 한번 올라가 보자고 이렇게 따져 묻자 이 여관 주인이 이실직고를 하면서 이 사실 제발 좀 비밀로 해달라 하면서 돈 몇만 원을 쥐어줬다고 합니다. 그 호실에서 아주 가끔씩 예전에 자살했던 그 여자 귀신이 나와가지고 손님들이 아주 기겁을 한다고 말이죠. 벌써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들은 얘긴데 이때 엄마 아빠 대화 들으면서 진짜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도 아버지의 그 진지했던 표정이 종종 떠오르곤 합니다. 물론 실제 이야기고요. 이번 이야기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우리 집에서 학교는 약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였습니다. 우리 집이 있던 곳이 시골 벽촌이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아버지의 사업이 크게 기울어서 이제 경기도에 있는 세관사리를 전부 정리하고 강원도 쪽으로 이사를 왔어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사를 왔으니까 대충 거기 산지 1년 조금 넘은 5월 달의 일이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꼭 강제로 야자를 시켰었고 아이들 대부분이 11시까지 학교에 남아있었어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야 제가 너무 집이 멀다 보니까 선생님께 야자를 빼달라고 막 쫄라도 봤는데 선생님께서는 이거 다 너희들 잘 되라고 이러는 거다. 억울하면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좋은 데로 이사 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절대 야자를 빼주지 않았습니다. 학교와 집까지의 거리는 약 2km 정도. 가로등 같은 것도 제대로 없는 그 산골도로를 혼자 걷는다는 건 보통 용기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이제 저랑 같은 방향으로 가는 친구 2명 정도가 있어서 항상 끝나고 나면 셋이 같이 가곤 했는데 그때 우리 집이 제일 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에는 항상 저 혼자 집에 가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 우리 집 앞에는 기차 다니는 건널목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집과의 거리가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게 아니라서 기차가 한번 지나갈 때마다 땅이 엄청 울리고 또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항상 자고 있는 가족들을 깨울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아무튼 그날도 이제 친구들과 헤어지고 혼자서 집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죠. 슬슬 그 기차 건널목 쪽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제 차단기가 끽끽 하면서 듣기 싫은 소리를 내면서 슬슬 내려왔습니다. 아 진짜 저 소리 왜 이렇게 소름 돋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딴 곳은 안 보고 이 주황빛 가로등이 비치는 땅바닥에 발바닥으로 막 낙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 기차가 올 기미가 전혀 안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뭐야 이게 오래되더니 망가졌나? 하고 생각하면서 머리를 살며시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 차단기가 다시 끽끽 소리를 내면서 올라가는 저 건널목 건너편에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가 긴 창백한 한 여자가 얼굴을 푹 숙이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야 너무 깜짝 놀랐지만 원래 제가 귀신 같은 거를 믿지 않았었기 때문에 뭐야 왜 저러고 다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슬슬 집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도 고개를 푹 숙이면서 슬슬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다가 이제 이 여자와의 나와의 거리가 한 2발자국쯤 남았을 때 뭐야? 이 여자 진짜 귀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여자를 딱 지나치려고 하는 순간 이 여자가 그 숙이고 있던 고개를 내 쪽으로 확 돌리면서 어떻게 알았어? 순간 저는 너무 무서워서 그대로 다리가 굳어버리고 식은땀만 줄줄 흘러내리고 있는데 이때 갑자기 아빠의 목소리가 내 귀 바로 옆에서 들리더니 이제 제가 기찻길 밖으로 내팽개쳐졌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 눈앞에는 기적을 빵 하고 울리며 지나가는 기차가 보였습니다. 또 옆에는 생뚱맞게 아빠가 넘어져 계셨어요. 나중에 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들어보니까 아버지께서 하루 일과가 다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일찍 주무시고 계셨는데 아버지의 꿈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타나셔서 내 손주놈이 위험해. 어서 가서 구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소스라치게 놀라 이제 잠에서 깨신 아버지는 그 길로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을 샅샅이 훑으셨던 겁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 이제 저는 여름방학이 시작하자마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아직까지도 연락하는 친구들에게 야, 너가 살던 집에 어떤 20대 여자가 새로 이사 왔거든? 근데 이 여자 그 기차 건널목에서 사고 나서 시체도 못 찾고 있어. 이런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친구들이 말하기로 이 건널목 위쪽으로는 사람이 살지 않고 제가 살던 집은 폐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무서운 이야기는요, 코비에TV 구독자 써니텐님의 제보 사연입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겪고도 믿기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28살 여성이고요. 혼자서 자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불과 한 달 전까지 살았던 한 오피스텔에서 겪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오피스텔에 대해서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오피스텔은 복도가 일렬로 쭉 길다란 오피스텔이고 끝에 가서 꺾이는 코너 같은 게 전혀 없어서 끝에서 끝이 전부 다 훤히 보이는 구조입니다. 그 중에서 제 방은 끝에서 2번째 방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이게 오피스텔 관리 차원에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 복도 천장에 1m 간격으로 작은 센서 등이 달려 있는데 2개는 전구가 빠져 있고 하나만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건너 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불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지나갈 때마다 약간 음침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낡고 오래된 오피스텔은 또 아니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설명을 추가하자면 이 오피스텔 내부에 있는 방들 있죠? 이 모든 방들은 창문이 통유리로 되어 있는데요. 이 창문 밖에는 사람이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턱이 있는데 에어컨 실외기 같은 거 올려져 있는 장소입니다. 근데 조금 희한한 점은 이 턱이 뭐 옆 세대마다 이렇게 타일 같은 걸로 막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맘먹고 나가서 누구 하나가 쭉 걸어가면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구조? 그치만 거기를 넘어 다닐 사람이 있을까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절로 넘어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했던 적도 있었어요. 아무튼 배경 설명은 여기까지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때 저희 옆집, 그니까 복도에서 가장 끝집이죠. 이 집에 저는 누가 살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눈치조차 못 채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뭐 오피스텔 사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아무리 같은 층이라 할지라도 어디에 누가 사는지 뭐 그런 거 잘 파악 못하고 있잖아요. 그냥 엘리베이터 홀 같은 데서 어쩌다가 한번 마주치는 게 전부이지. 아무튼 그러던 어느 날부터 이 옆집이 계속 집 앞에다가 뭐 밥솥이나
빨래 건조대, 막 이런 집안 세간살이 같은 걸 내놓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아세요? 이 오피스텔 같은 데는 소방법상 개인 세대 물건을 복도에 이렇게 내놓으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어차피 복도 끝집이니까 뭐 자기네 집 앞에 놔둬봤자 통행에 방해될 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이 집의 물건들이 점점 더 막 내놓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제 제 방 문 옆까지 나와 있길래 잠시 욱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경질적으로 그 물건을 그 집 쪽으로 발로 툭툭 밀어놓고 관리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기 5층 몇 호실인데요. 옆집이 물건을 죄다 갖다 복도에 가져다 놓는다. 이것 좀 어떻게 해달라. 뭐 이렇게 전화를 드렸는데, 그러자 이제 관리실 아저씨가 말씀하시길 이미 몇 번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민원이 들어왔었대요. 근데 그 집은 전화도 안 받고 또 찾아가도 아무도 반응이 없다. 그러면서 조속히 연락해서 조치를 취하겠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옆집에서 엄청난 소동이 있었어요. 바로 이 옆집 사람이 죽어서 발견이 된 겁니다. 이 관리실 측에서도 연락도 전혀 안 되고 또 민원은 계속해서 쌓이고 있으니까 이 오피스텔 분양할 때 전담했던 한 부동산에 연락해가지고 그곳 집주인하고 현재 누가 계약을 했는지 뭐 그런 걸 좀 알아봐달라 해가지고 이제 알게 된 건데, 이 계약자, 그니까 월세를 내고 있던 사람이 거기 죽은 사람 세입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부모였던 모양이에요. 아무튼 뭐 집주인하고 그 부모의 동의하에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시신을 발견하게 된 거고, 이 집 내부는 소위 뭐 유튜브 같은 데서 보이는 쓰레기 집이었던 겁니다. 발 디딜 틈이 없어서 이제 시신을 수습하고 청소업체가 찾아왔었는데요. 그때 제 방에 양해를 구하러 오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옆집이니까 좀 시끄러울 수 있다면서 뭐 집 비우실 계획이 언제냐면서 말이죠. 뭐 이 정도 사단이 나고 나자 이제 제 솔직한 마음은 사람이 죽은 건 불쌍한데, 아니 바로 옆집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쓰레기집이라서 청소까지 한다고? 이제 여기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여자는 이틀 전에 죽었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뭐 제가 시신 냄새 같은 거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지만 그나마도 일찍 발견되어 망정이지 하루 이틀만 더 있었다면 아마 그 냄새가 복도로 흘렀겠죠? 아무튼 옆집 청소는 제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는 이미 끝난 상태로 보였고 복도에 있던 적치물들도 다 치워져 있었습니다. 깨끗해져서 좋긴 했지만 매일 퇴근 시간에 제가 복도를 걸어올 때마다 아주 죽을 맛이었습니다. 뭐 귀신이 보인다던가 뭐 그런 우려했던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요. 그 사건이 터진 건 정확하게 일주일 뒤였습니다. 생생한 악몽을 하나 꿨어요.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던 옆집 여자가 꿈에 나와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너가 민원 넣었지? 이 치사한 년아. 이러면서 엄청 무섭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꿈이었지만 저는 아니 잠깐만요. 이게 제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민원 넣었다는데 아니 물건도 우리 집 앞에 갖다 놓으셨잖아요. 이랬더니 마지막 한마디를 되받아치면서 이제 저는 꿈에서 깼습니다. 너는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지켜본다. 이 꿈에서 깨자마자 저는 이사를 결심하게 됐어요. 이 꿈에서 깼을 때 제가 옆으로 누운 채 창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앞서 언급드렸듯이 이게 통창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풍이 워낙 심해서 제가 단열 뽁뽁이 있잖아요. 그걸 붙여놓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 창밖에 턱 오른쪽에 사람의 상반신으로 보이는 그림자 같은 게 이 뽁뽁이를 통과해서 모자이크처럼 보이고 있는 거예요. 눈을 뜨자마자 그걸 마주쳐가지고 저게 뭐지? 이러고 긴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까르르 까르르 여자 웃음소리를 내면서 이 창문 오른쪽으로 쓱 사라졌습니다. 이 오른쪽이 바로 끝집이었거든요. 분명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여 너무 소름이 돋아서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괜히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 관리실 한번 들려서 물어봤는데 아직 사고 난 지 얼마 안 된 집이라 입주자 카드 작성된 게 없다고 합니다. 빈집이라고 해요. 멀쩡한 사람이 벽 타고 왔을 리는 없고 저는 이걸 분명히 귀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그 일 있고 곧바로 현재 살고 있는 지금 집으로 이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떤 귀신이든 산 사람을 이유 없이 괴롭히는 귀신들은 생전에도 결코 심성이 고운 사람은 절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때는 2003년 겨울 12월쯤이었습니다. 이때 제가 S1, 그 보안 세컴 아시죠? 거기에서 근무할 때입니다. 근데 우리 직원 중에 기술 파트에 일하는 과장님께서 바로 전날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날 저희 직원들은 한 8시쯤에 일을 마치고 다 같이 상갓집에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제가 뭐가 바쁜지 혼자만 좀 늦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0시쯤이 되어서 출발을 한 것 같아요. 술도 마셔야 했기 때문에 그때는 택시를 타기로 하고 우리 사무실이 위치한 상대동 대로변에서 택시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택시 한 대가 마침 딱 앞에 멈춰 섰는데 안을 들여다보니까 기사분이 여성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탑승한 뒤에 상갓집이 위치한 연일 택전으로 목적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이 아니라 조수석으로 탑승을 했고요. 그렇게 대잠 사거리를 지나서 남부경찰서 앞도 지나고 연일다리에 접어들었죠. 근데 다리 중간쯤 가고 있다가 택시기사분께서 갑자기 차를 세우는 거예요. 다른 생각에 잠겨있던 저는 그제서야 앞을 바라보니까 어떤 중년의 섹시한 여자 한 분이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자 기사분도 이 추운 날 다리 위에서 뭐하나 하는 식으로 피식거리더니 조수석 창문을 열고는 어디 가세요? 하더라고요. 그러자 이 40살 전후로 보이는 여자분께서 갑자기 저를 가리키면서 이분 가는데요 이러면서 택시 뒷자리에 타는 겁니다. 어이가 없으니까 이제 기사분께서도 어디 가세요? 이분 택전 갑니다. 이러자 이제 그분도 저도 거기 가요. 저는 좀 많이 이상한 여자 같았고 조금 모자라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기사분도 좀 어이없어 하면서 일단 출발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리를 지나서 좀 가다 보면 읍사무소 전에 택전으로 빠지는 농로가 있습니다. 그 길로 접어드는데 갑자기 기사분이 뭔가에 겁에 질린 것처럼 딱 차를 세우고는 뒤에 여자분 내렸어요? 이러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말이 되나? 하고 뒤를 보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 기사분하고 저는 너무 놀래가지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뒤에 탄 사람이 어디 간 거지? 분명히 다리 위에서 출발하고는 계속 왔는데? 그때 생각이 들었죠. 아, 귀신이구나. 생전 처음 보는 귀신. 이런 확신이 들고 나자 기사분과 저는 그때부터 겁에 질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상갓집이고 나발이고 일단 차를 돌려서 삼도 아파트 앞에 있는 어떤 식당? 그런 밝은 곳에 가서 차를 세웠습니다. 근데 일단 저보다도 이 기사분이 너무 놀란 듯 보였습니다. 기사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여자가 일쭉일쭉거리면서 뒷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없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있던 저도 기가 막힐 노릇이라 일단 이 기사분이랑 저랑은
연희를 벗어나 시내 쪽으로 향했어요. 근데 제가 귀신 보고 상갓집 갈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래가지고 상갓집에는 못 가고 일단 친구들을 불러내서 한잔 하기로 했고, 이 기사분께서도 오늘 자기 일 못한다면서 사무실로 간대요. 그러시면서 저한테 연락처를 달라고 해서 연락처를 주고는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서 한잔하면서 아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한잔 거하게 마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집으로 가서 그 술 기운에 자고 다음날 출근을 했어요. 하루 종일 머리에 맴돌더라고요. 어제 그게 뭐였는지 또 무섭고 궁금하고. 그러다가 한 점심때쯤인가 이제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어제 그 기사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어제 저랑 헤어지고 나서 사무실 사람들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용감한 기사 몇 분께서 그 즉시 연일 택전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리에서 택전까지 역추적을 한 거죠. 이제 택전 마을로 들어서고 나니까 상갓집이 보이더랍니다. 사람들도 보이고. 그래서 이제 상갓집으로 가서는, 아, 우리 직원이 여기에서 뭔가 이상한 일을 겪었다더라,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니까 어떤 자식으로 보이는 사람 하나가, 그러니까 상주겠죠? 와가지고 이렇게 묻더래요. 어떻게 생겼던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있던 분들은 여자 얼굴 모르잖아요. 하여 여자 기사분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물었대요. 그래서 어제 봤던 그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야기를 들은 그 상주분께서 딱 한마디 하더랍니다. 그러면은 어머니? 이러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뒷사정을 듣게 되었는데, 오래전에 아버지가 아프기 시작하고는 어머니가 가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객지에서 돌아가셨다고. 또 그렇게 아버지도 지병으로 돌아가시게 되고, 아무래도 외모나 뭐 복장이나 하는 행동이나 말투나 이런 걸 봤을 때 어머니가 아버지 보러 오신 게 아닌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한 3년 전쯤의 일입니다. 먼저 저한테는 이제 집안 전체가 무당 집안은 아니고 한 고모뻘 되는 친척 한 분이 무당인 4살 터울의 여자 지인이 있었습니다. 생긴 건 요즘 연예인으로 치면 약간 권나라 삘이었어요. 처음에 고백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대차게 까였거든요. 이게 포인트가 됐는지 서로 아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듣고 싶지도 않은 남의 연애 고민도 들어주고 또 큐피트 화살 역할도 해주고 그랬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면 왜 그랬나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원래는 이 여자의 고모가 무당이다 하는 걸 전혀 몰랐다가 나중에 술 먹다가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사실 우리 고모가 무당인데 좀 무섭다. 와, 무당이면 더 좋다 아이가? 근데 아주 정색을 하면서 하는 말이, 뭔 소리고, 하나도 안 좋다. 나도 신내림 받아야 한대. 근데 내는 그게 싫다. 근데 처음에는 얘가 술 취해가지고 소설 지어내는갑다 하고, 아 맞나? 하면서 맞장구만 쳐줬어요. 근데 이어서 말하기를, 이 고모 말로는 신내림을 거부하면 몸도 많이 아플 거고 또 되던 일도 안 되고 아주 최악의 상황에는 귀신 씌일지도 모른다, 이러면서 나 어떡하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말하는 게 너무 진심이라서 이거 괜히 잘못 말하면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오죽하면 소주 5병 먹고 해벌레 하던 게 술이 확 깨버렸습니다. 근데 이거 구라 이제 그나마 분위기 전환이 좀 되고 가볍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다가 이제 시간이 점점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얘 집에 보낼 때가 되었을 때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야, 그래도 고모가 극하는데 이야기나 한번 해봐라. 고모랑 이야기해가 오케이 안 되냐고 물어나 한번 봐라.
그러자 술에 취해가지고는 오이야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저는 이제 직장도 생기고 이 동네를 뜨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종종 카톡도 하면서 어떻게 사는지 연락도 하고 또 가끔 가다가 만나서 밥도 먹고 또 뭐 지가 만나는 남자가 있는데 어떻다는 둥 내 아직 이쁘제 그런 되도 않는 말을 다 들어주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2년 정도 지나서 휴가하고 연말, 명절이 거의 한 번에 겹쳐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를 회사를 쉬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그 동네로 갔는데 그 동네 도착할 때쯤에 이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여자의 고모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받아가지고 무슨 일로 저한테 전화를 거셨냐 하고 물어봤더니 언젠가 본인한테 전화할 일이 있을 거다 하면서 뭐 전화번호를 저장해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번호를 저장을 했습니다. 딱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그래도 지인의 고모인데 좀 이쁜 짓 해가지고 점수 좀 달라고 했는데 그냥 뚝 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제의 그날이 왔습니다. 어떻게 제가 쉬는 날인 건 알고 얘가 우리 집으로 놀러로 왔어요. 근데 못 본 지 거의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인데 얘가 말도 안 되게 살이 빠져 있는 거예요. 야, 니 뭐고? 니 뭐 다이어트 시게 하나? 니 그냥 다이어트 안 해도 이쁘다 안 카나? 와카노? 그러자 얘가 하는 말이 내가 뭐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라 요즘 따라서 몸이 너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뭐 병원 같은 데 가도 전혀 병명을 모른다고 하고. 근데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너무 삐쩍 골아 있으니까 너무 걱정이 돼서 당장 배달 어플에서 맛있는 거 잔뜩 시켰습니다. 전부 다 먹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일단 같이 먹자 이렇게 했죠. 근데 막상 음식이 오고 나니까 생각보다 되게 잘 먹더라고요. 뭐 지도 지가 왜 잘 먹는지 모르겠다고 갑자기 입맛이 돌아왔다면서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의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밥 먹다가 얘가 갑자기 눈이 돌아가더니 막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맨손으로 음식을 막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야, 암만 배가 고파도 그렇지. 야, 내도 남자다. 좀 이쁘게 물어. 이랬는데 갑자기 얘 목소리가 다른 사람으로 휙 바뀌었습니다. 한 50 먹은 노가다 아재 목소리로 뭐? 네 같으면 5년 만에 식사인데 이렇게 안 먹겠어? 그 모습에 몸이 굳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순간 뇌리에서 얘네 고모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전화를 했더니 이제 신호음이 가기도 전에 탁 받으시고는 이제 제가 무슨 말도 하기도 전에 안다, 문 열어라 이러시는 겁니다. 원래 보통 같으면 이럴 때 네? 혹시 저희 집 앞이세요? 아니면 뭐 우리 집 아세요? 이렇게 물어볼 텐데 홀리듯이 문을 열러 갔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처음 보는 고모가 딱 서 계시는데 갑자기 저한테 현금을 거의 20-30만 원을 이렇게 쥐어주시더니 한 2시간만 나갔다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홀린 듯이 옷을 주섬주섬 입고 PC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러고는 무슨 생각인지 일단 게임은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고모한테 문자가 왔어요. 됐다. 집에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예 하고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집 난장판이겠네 하고 방 치울 생각에 좀 짜증이 났는데 막상 집에 가니까 집이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후로 고모한테 이제 문자나 전화로 애는 어떻냐 하고 물어봤지만 일체 대답도 연락도 없으셨어요. 뭔가 적극적으로 물어보려고 했지만
이상하게 다른 일이 생기는 바람에 까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한 달 전쯤 아는 친구랑 게임을 하다가 그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듣고 보니까 이제 결국에 무당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얘한테도 지금까지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 소설 같죠? 근데 놀랍게도 실화입니다. 걔 참 이뻤는데. 예전에 호기심 천국이라고 엄청 유명했던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거든요. 아마 90년대 전후 세대 분들은 전부 다 아실 겁니다. 아무튼 이때 당시에 그 개그맨 김현기 씨가 호기심 천국의 남양 특집 촬영 일정으로 한 일주일 동안 일본을 갔던 일이 있습니다. 아마 당시 총 3편의 기획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1편이 빨간방의 비밀, 2편이 혼자서 울리는 공중전화, 3편이 우물의 비밀, 요렇게 방영이 됐는데 2편의 경우에는 이게 전화업체 쪽에 우연하고 사소한 실수였던 걸로 판명이 되면서 흐지부지하게 이야기가 끝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나머지 1편과 3편의 이야기입니다. 호기심 천국팀에서 일본에 도착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귀신과 관련된 미스테리를 촬영하기 위해 이곳저곳 자료를 수집하던 중에 흥미로운 촬영지를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즉 예정에 없던 곳을 한 곳 가게 되는 건데 이곳이 바로 어느 한 폐호텔이었습니다. 이 호텔에는 소위 빨간방이라고 불리는 한 방이 존재했는데 이상하게도 이곳에서는 어떤 여자아이가 죽었다는 소문이 있었고 또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하는 루머가 떠돌고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일본에서도 이미 여러 번 다루어진 아주 유명한 심령 스폿이었다고 하는군요. 아무튼 그렇게 이 호기심 천국팀은 예정에도 없던 이곳을 촬영을 하러 가게 됩니다. 호텔에 도착한 팀원들은 1층을 둘러보면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호텔은 매우 허름했고 깨진 창문에 또 막 어지럽게 널려있는 바닥,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천장, 빨간 유성펜으로 가득한 낙서들까지 잔뜩 있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폐허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마치 당장이라도 귀신이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죠. 1층의 조사를 천천히 마친 후에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소문의 빨간 방은 아마 그 위에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됐죠. 근데 그때였습니다. 이 출연자 김현기 씨가 아휴, 느낌이 너무 좋지 않은데요? 하면서 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였습니다. 오디오 감독님께서 잠깐, 무슨 소리 안 들려? 하고 말했습니다. 순간 스태프들은 겁을 먹었고 오디오를 다시 들어봤는데 확실히 뭔가 여자의 흐느끼는 듯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기계에서 나는 소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 하고 넘겼지만 더 무서운 건 이게 2층 계단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는 거예요. 결국 김현기 씨는 계단에서 계속 망설이기만 하다가 끝내 2층으로 올라가지 못했고 스태프들 또한 너무 무서워서 촬영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예정에 없던 폐호텔 촬영은 급하게 종료가 됐고 팀들은 이 호텔을 모두 빠져나왔습니다. 모든 촬영을 마친 후에 이 스태프들은 한국으로 돌아와서 당시에 폐호텔에서 들렸던 소리를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아주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음성 파일 안에 5명의 성인 남성과 1명의 여자아이, 한 7살 정도 아이의 목소리가 검출이 된 거예요. 또한 이 카메라 편집 중에 1층 구간에서 여자아이의 형체로 보이는 얼굴이 찍혀있던 겁니다. 이때 당시 촬영장의 모든 스태프는 남성이었고 여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 추출된 목소리 5명이 모두 이 스태프들의 목소리라면 여자아이의 목소리는 도대체 뭐였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갔던 곳은 어느 산에 있는 우물이었습니다. 이 우물을 찾아간 이유는 우물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여 그 우물을 알고 있는 동네 주민들에게 방송을 위해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다들 우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꺼려하면서 절대 거기 가지 말라는 만류의 말만 할 뿐이었죠. 실제로 3명의 일본 사람이 취재를 갔는데 한 명은 실종, 한 명은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나머지 한 명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촬영 스태프들도 사람인지라 무섭잖아요. 그래서 회의를 진행한 결과 어쨌든 이제 제작비를 들여서 왔으니까, 큰 돈을 썼으니까 이거 촬영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긴급 조치로 퇴마사 한 명과 동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퇴마사 힘을 믿거나 했다기보다는 적어도 마음은 덜 불안했기 때문인데요. 아무튼 이렇게 퇴마사를 앞장서게 하고 산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우물 쪽으로 천천히 발길을 옮기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잘 가다 말고 스태프 한 명이 픽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동행하던 퇴마사분이 빙의를 당해서 그렇다 하면서 이상한 막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이 스텝이 소리를 지르면서 깨어났다고 하죠. 그래서 너 왜 그랬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냥 자기는 갑자기 앞이 안 보이더니 의식을 잃었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본인도 잘 모르는 눈치였어요. 근데 이 모든 장면을 개그맨 김연기 씨가 목격을 한 거고, 너무 무섭다 보니까 그냥 촬영 포기하고 내려가면 안 되냐 하니까 다들 여기까지 왔는데 퇴마사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할 거 없다 하면서 그냥 가자고 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우물에 도착을 했고 우물 안쪽을 봤는데 너무 깊어가지고 도통 안이 보이질 않더랍니다. 그래서 개그맨 김연기 씨가 살짝 후레쉬로 안을 비춰봤는데 바닥은 안 보이고 깊은 벽 쪽에 막 손톱 자국들이 나 있었다고 합니다. 손톱으로 긁은 자국 같은 것들. 그렇게 이제 대충 촬영이 끝나고 이제 다 했으니까 이웃 주민들 인터뷰 딴 거랑 해가지고 편집하고 방송 내보내자 하면서 촬영을 종료했는데 한참 장비를 철수하고 내려가는 중에 갑자기 뜬금없이 감독님이 이 김연기 씨한테 현기야, 아무래도 네가 저기 들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김연기 씨가 감독님 저 진짜 그것만큼은 못하겠어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 감독이 자꾸자꾸 거듭해서 아니야, 내가 밧줄 잡아줄 테니까 한번 들어가 봐. 괜찮아. 이렇게 자꾸 우기시더랍니다. 김연기 씨는 정말 너무 무서워가지고 못하겠다고, 못 들어가겠다고 거듭 대답을 했고, 옆에 있던 스태프들까지 감독님 이건 좀 그래요, 가기 싫다는데 하면서 말렸는데 감독이 갑자기 막 노발대발 화를 내면서 한번 들어가 봐 이렇게 우겼대요. 그래가지고 김연기 씨가 정 안 되겠으니까 그렇게 안쪽을 찍고 싶으시면 카메라만 묶어서 내려보내는 건 어때요? 라고 했는데 이 감독님은 끝끝내 아니야, 네가 내려가야 돼. 무조건 내려가. 결국 이렇게 몇 시간가량을 티격태격 하다가 김연기 씨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이 촬영장을 뛰쳐나가면서 감독님께 나는 지금 도저히 촬영 못하니까 내일 공항에서 봅시다 이렇게 촬영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결국 우물 안 촬영은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제 공항에서 감독님하고 김연기 씨하고 스태프들 전부 출국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어제 기분 나빴던 거랑 조금 껄끄러웠던 거를 좀 풀고 싶어서 감독님께 은근히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감독님, 어젠 왜 그러셨어요? 뭐가? 아니 어제 저한테 막 우물에 들어가라고 막무가내로 강요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우리 우물 촬영 그저께 다 끝냈잖아. 나가지 말라니까 어제 갑자기 뛰쳐나간 게 누군데? 스태프들은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